폴더명 같은 게 더 보일까 봐.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지루한,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데, 지루한 얘기를 이제 한 시간 동안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성공에 많이 가까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할인율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그 검색을 해보시면서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쉽게 하셨을 수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진짜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 번 검색해보고 바로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면, 어, 그냥 바로 나가셔서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럴 정도의 그냥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렇게 막 그 원래 이런 투자나 뭐 이런 기초 체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치실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주식이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주식의 본질을 생각 안 하고 주가 맞추는 놀이를 합니다. 이거 사면 오를까? 뭐 떡락할까? 뭐 떡상할까? 오늘 사면 내일 오르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주식의 숫자를 맞추지 못해 주식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의 개수를 다 못 모았는데 가격이 오르면 되게 슬퍼합니다. 내 생각이 맞았는데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사 모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제 주변에서도 주식을 굉장히 딥하게 하시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제 주변에는 10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 많이 없는 이유는 사실 이거 주가를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주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럼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지 않냐라고 하면 본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이 본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딱뭐 35,200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요게 요 정도면 적당히 비싸네, 적당히 싸네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그러면 적정 주가보다 많이 싼가, 적정 주가보다 많이 비싼가를 판단해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사고 팔고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사실 주식 사면 잘 팔진 않습니다. 업황이 무너진다든지 그 기업의 신뢰가 깨진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아니면 다른 더 좋은 투자처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을 팔지 않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 일단 제 사례도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주식 투자의 본질이랑 투자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고 하면 사실 본질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또 벌써 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왜 주식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왜 우리가 주식을 사는지, 사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 투자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얘기를 해보고 일단 국어사전에 투자라고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이거를 투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투자의 본질이 이익을 얻는 겁니다. 내가 사업에 자본을 댈 땐 두 가지가 있죠.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근데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고,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내가 그 주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내 빌려줬던 원금을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원금을 다 못 돌려주면 이 사람은 부도를 내겠죠. 그럼 그걸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 이상의 많은 수익을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미 남이 빌렸던 그 채권을 싸게 할인해서 사는 거, 우리 할인율 배웠죠. 야, 이 기업이 신용도가 점점 떨어져. 처음에 내가 돈 빌려줄 때는 A였는데 이 기업이 시간이 갈수록 사업을 잘 못해서 10년 만기로 빌려줬는데 5년 정도 지났더니 얘네가 신용도가 B다라고 하면 채권 똥채권 된 거잖아요. 이 똥채권은 헐값에 사람들이 사고 팝니다. 왜냐 이거 10년 나머지 5년 채워봤자 이 기업이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거 한 7년쯤에 망하면 이거 원금도 회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값에 막 팔고 합니다. 그렇게 똥채권들은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거시경제랑 상관없게도 그렇게 기업의 본질이 무너지면 할인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똥채권들은 헐값에 매매가 되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채권은 그 돈을 빌려줬다 받는 거고, 주식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재무제표상에서도 주식 발행을 하는 건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은 그냥 찍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주주권을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주권을 행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배당을 많이 해라, 뭐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뭐 대주주가,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번에 SM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에 대한 분쟁이 그 내부에서 그, 그 이사들과 이수만 뭐 CP라 그러죠. 뭐 그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외부 자본을 끌고 와서 주식을 서로 이렇게 서로 한 주라도 더 먹으려고 하이브는 이수만 쪽에 붙었고, 얼라이언스 그룹이라는 데는 그, 그 다른 이수만 반대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카카오랑 같이 해서 지분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권이나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 수익을 내는 거에 우리 수익을 내는 상품에 돈을 넣고 이거를 매입하는 겁니다. 채권도 결국에는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도 권리를 매입하는 거거든요. 주권도 그 주식의 권리를 매입하는 겁니다. 왜 매입하냐? 아니, 비싸게 팔라고. 이거 우리 손절 치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비싸질 만한 걸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비싸질 만한 걸 사는 것도 있는데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큰 부자들은 주식 사놓고 안 파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배당만으로도 상관없다. 내가 뭐 지금 이걸 빼서 여기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배당 성향을 이렇게 지키는데 나한테 배당 나오는 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 배당이 되게 우스워지거든요. 1년에 10만 원 정도 뭐 준다, 1% 배당 준다 이렇게 하면 우스운데 10억을 만약에 삼성전자에 박아놨다라고 하면 사실 뭐 지금 오늘자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늘자로 삼성전자가 뭐 배당 수익률이 2%다라고 하면 1년에 2천이거든요. 그러면 나쁘지 않죠. 1년에 2천이면 배당이 따박따박 1년에 2천씩 꽂히는 겁니다. 10억을 예치해놓으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뭐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5억이 올랐대. 뭐 코인을 샀는데 그거 안 팔고 들고 있어서 엄청 올랐대. 그래서 부자 됐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처음에 상장할 때 여기였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올랐대. 이거를 시세 차익형 투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건물을 샀더니 건물에서 월세가 뭐 한 달에 500이 나오는데 뭐 오피스텔 월세 받고 싶다 그러고, 적금 탔는데 이제 얼마 붙었다 그러고, 삼성전자 배당금 주는 거 몇 퍼센트 준다 라고 하는 걸, 이 배당에 집중을 하는 건 수익형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저희가 헷갈리면 안 될 게, 부동산은 수익형 자산, 뭐 수익형 부동산, 뭐 그냥 거주형 부동산 이렇게 나눌 건 아닙니다. 아파트를 사더라도 월세를 돌리면 수익형 자산입니다. 에어비앤비를 돌리면 수익형 자산이 되는 거고,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면 무조건 시세 차익형 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갭 투자를 했을 때는 전세가율 90%면 10%만 빠져도 원금이 모두 날아가는 거거든요. 엄청 위험한 투자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들 하죠. 시세 차익형 투자와 수익형 자산 투자가 이런 같은 상품이라도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요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부동산이라 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뭐 이거는 시세 차익형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익형 자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요 큰 궤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돈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2주 동안 가장 핫한 주식입니다. 에코프로. 다들 아시죠? 이 양극재 업체인 걸로 알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이 지주사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업태가 금융인가 그럴 거예요. 2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약간 현타 오죠. 2주 만에 2배가 올랐어요. 지금 테슬라 많이 오른다, 많이 오른다 그러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얘는 배터리 소재 업체인데 지난 2주 동안
두 배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 3조짜리 기업이었고 코스닥 한 5, 6위 정도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얘 지금 6조예요. 얘가 2주 동안 갑자기 두 배가 좋은 회사가 된 걸까요? 2주 만에 무슨 짓을 해도 두 배 좋은 회사가 되기는 어렵죠. 이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그냥 뭐 갑자기 내가 어제 만든 회사가 어제 만든 내가 원래 월 100만 원 벌던 회사가 좀 노력해서 월 200만 원 번다 이것도 아니고 원래도 코스닥 뭐 상장사에서 막 10위 안에 들어가던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시가총액 순위가 뭐 4위까지 올라가게 되고 원래 3조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었던 이런 회사가 갑자기 6조까지 두 배가 2주 만에 올랐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 경험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맞춘다고 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 사기꾼이거든요. 이거 못 맞춥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뭐 주가를 띄우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 상식에선 이건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뭐 뭐 무슨 이평선이 어떻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평선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무조건 이다라는 얘기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거 저는 이런 거 저는 이거 못 맞춥니다. 이런 거 못 맞추고 이거를 또 내가 샀는데 막 올라서 내가 100% 더블 먹었잖아라고 이렇게 막 그냥 왜 샀어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면 그냥 이거 운이 좋았던 거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사실 이때 팔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 한번 하고 아 뭐 조상들 중에 누가 날 도와주고 있구나 아니면 뭐 신을 믿는다 그러면 그 신이 날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이 에코프로라고 하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사실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이 정도 수준으로 있는 건데 가격만 지금 이렇게 두 배가 뛰어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 아저씨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주식을 사라. 그 망치매매법이라고 많이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주식을 사라, 수면제를 먹어라. 그리고 깨어나면 당신은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좋은 기업을 골라서 사놓고 묻어놓고 나중에 잊어먹고 살다 보면 나중에 큰 돈을 번다. 뭐 근데 이게 좋은 기업을 고른다라는 게 사실 본질 가치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신경 쓰지 마라. 가격을 신경 쓰는 것보다 본질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고르면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라는 책은 이 좀 체력이 금융적인 이론적인 체력이 좀 쌓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왔던 이론 두 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산책하는 개와 주인의 이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주가는 이 개가 산책을 할 때 막 저기 멀리도 갔다가 막 내 뒤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산책하는 루트는 가치는 주인이 정합니다. 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 가는 동안에 목줄을 쥐었다가 풀었다가 쥐었다 풀었다 하는 겁니다. 걔가 먼저 막 뛰어가면 목줄을 딱 잡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목줄을 딱 잡고 있으면 주인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근데 너무 기다렸다 얘가 앉아서 쉬다 보니까 편해져서 주인은 계속 가는데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여기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와 이렇게 또 땡기면 또 강아지가 막 줘서 뛰어서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 주가와 가치, 기업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이 그 산책하는 개처럼 주인이 이렇게 걸어가면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면 이 개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그 주주총회에서 막 왜 이렇게 주가 부양을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왜 이렇게 네가 그 개의 목줄을 짧게 잡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빨간 선이 지금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거를 우리가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아내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겠지만 가치 없는 기업을 찾아내면 우하향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하향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 먹고 뭐 10년 뒤에 일어나 보면 사실 뭐좀 더 먹고 자야죠. 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향하는 이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는 현재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벌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으면 앞으로라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 기업이 돈이 더 많이 벌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구조를 갖고 있진 않아. 뭐 은행업 같은 경우가 좀 그렇죠. 은행주가 금융주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는 잘 버니? 그리고 현재는 잘 벌어. 그러면 이 얘네들은 다시 니네들이 뭘 막 재투자하고 투자해서 돈을 까먹고 하는 것보다 배당 많이 줘. 뭐 KTNG가 보통 그렇습니다. 배당 많이 주면 뭐 니네가 지금 버는 돈으로 나한테 그냥 배당이나 많이 줘라고 하면 채권처럼 느껴지는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의 본질은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가치는 얘가 돈을 버니 아니면 앞으로 벌 수 있니? 이 돈을 벌 수 있어야만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가치, 걔가 가치가 좋아지는 기업을 골랐다라고 하면 언제 이거를 더 비중을 확대해 가면서 늘려서 돈을 더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냐. 결국 주가가 언제 이렇게 앞에서 막 강아지가 먼저 막 앞서 나갔고 우리가 아무리 이거 수면제를 먹더라도 여기서 사서 수면제를 먹으면 여기서 팔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사서 수면제 먹으면 씨,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 주가가 이렇게 막 치고 앞으로 달려나갔을 때 우리가 이게 고평가돼 있다는 걸 알아야 여기서 사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란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은 금리 정점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현재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이 Y에서 X로 이렇게 가는 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보면 부동산 매도 했었어야 됐죠. 주식 매수 했었어야 됐죠. 여기 이제 금리 정점에 오기 시작하면 이제 주식 이제 올 상반기 이제 올 지금 1, 2월에 올랐던 것들 금리 정점을 찍기까지 아직 한 요 정도 가고 있죠. 슬슬 주식이 많이 오르면 매도를 하고 현금을 쟁여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서 금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코로나 때처럼 금리를 박살내면서 떨어뜨리면 그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다른 요소들이 이제 고려 안 되고 바로 가격만 빵 하고 올라 버립니다. 근데 이 금리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한 3% 4% 정도 나오는 건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점점 한 3%에서 4%씩 계속 커지는 거라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업의 가치들도 한 3%에서 4%씩 매출도 그 정도 올라가고 기업도 굉장히 기업도 더 탄탄하게 더 성장하는 그 성장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건 이렇게 과격한 거 말고 성장성이 점점 둔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이라는 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장이 점점 둔화된다라고 하면 이 주식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2013년 이후에 2020년까지의 한국 코스피가 그랬죠. 10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이때는 현금을 쟁여놓고 금리 정점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성장성이 좀 둔화되면 채권을 매수해서 이자 따박따박 받고 나중에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오는 그 채권 가격의 상승을 먹어라 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금리 정점에서 어느 정도 부동산은 왜 여기 있냐면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많이 끼거든요. 모기지를 많이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점을 향해 가기 시작하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부동산은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라고 안전자산의 추이에 속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동산도 좀 투기적으로 하게 되면 위험자산입니다. 그 금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서 여기서 부동산을 사서 금리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들고 가면 그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래는 금리가 5%일 때는 10억짜리를 뭐 8억을 대출받아서 하는 거를 사람들이 겁내서 못했는데 금리가 1%면 8억을 대출받아서 해봤자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거든요. 10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저점을 향해 갈 때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금리가 턴어라운드 하면 부동산을 매도한다라는 게 사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시장에 그 거시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 기간에 이 계란 이론이라고 해서 금리가 정점에서 떨어질 때 가격 오르는 것들을 싹 빨아먹고 그리고 저점에서 정점에서 떨어질 때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버블을 싹 빨아먹고 그리고 할인율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또 다시 자기 자산을 지키면서 가격 버블이 꺼질 때 다시 현금을 쟁여놓고 있다가 다시 할인율이 높아져 있는 거를 매입하고 하는 과정으로 돈을 불리면 된다라는 내용을 포스톨라니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 주가가 이 주가가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점점 더 고평가받고 있을 때는 산책을 저 멀리 나갈 때는 매수하지 말고 이렇게 산책을 가고 있는데 내 뒤로 갔을 때 사라. 그때 사면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원래 남이 돈 번 얘기랑 남이 돈 못 번 얘기가 되게 재밌거든요. 남이 돈을 잃었다 그러면 그것도 재밌고 남이 돈을 벌었다 그래도 오, 신기한데? 하고 또 재밌습니다. 근데 좀 배 아플 수도 있는데 뭐 저희가 지금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제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2018년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 요 빨간색 구간에서 제가 매입을 하고 여기서 엑싯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엑싯을 한 자금으로 저는 어, 건물도 매입하고 뭐 이것저것 다른 주식도 뭐 샀고 뭐 이것저것 많이 운용할 수 있는 저희 시드를 만들어줬던 고마운 종목입니다. 요 종목이 고려시장 정보라고 하는데 얘가 채권 출심하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그 똥채권들 사서 어깨 형들이 가가지고 야, 너 왜 안 갚냐? 빨리 갚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50% 할인된 걸 사서 이제 그 할인된 거를 이제 받아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을 빌렸다. 근데 이거 어차피 회수 못하는 채권이라고 하면 고려신용정보에 의뢰를 해서 이제 이걸 우리가 받아내면 이 받아내는 돈의 30%를 우리를 줘. 막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착수금도 받고 뭐 약간 옛날에는 불법 출생이 많았죠. 막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칼 들고 가가지고 야 너 돈 안 내? 이렇게 하면 이거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6시 이후에 출심을 해도 불법입니다. 이런 거를 지키면서 이제 원래는 그 어깨 출신이었던 윤 회장님이 만든 회사입니다. 아마 이거를 오늘 듣고 나서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시다 보면 한 5층에 뭐 사거리에 있는 5층에 이런 이 고려시장정보가 새들어 있는 그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임대료 싼 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주식을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사서 모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년의 주식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사다 보니까 상장 주식의 0.25%를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대주주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왜냐면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2억 뭐 이렇게 낮춘다. 뭐 100억이었나? 100억에서 2억으로 낮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이거 참 이거 어떡하지라는 찰나에 많이 올라주는 덕분에 뭐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건물을 살려고 이제 전량을 매도했죠.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마지막 구간에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절잖아요. 이때 사실 제가 계속 던졌습니다. 그래서 던지는데 제 거를 던지면 하루에 던지면 하한가를 맞거든요. 유통 주식 수보다 제 주식이 많으니까 이 제가 다 하루 만에 못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에 걸쳐서 조금 올라줄 만하면 누가 사네 싶으면 조금씩 팔고 누가 좀 사네 하면 뭐 1,000만 원 팔고 뭐 2천만 원 팔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서는 거래 가격이 많이 눌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팔고 나니까 엄청 올랐죠. 이거 한 30% 올랐습니다, 이때. 이 아주 속이 많이 쓰립니다. 되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으면 잘 판 건데 어쩐지 이때 누가 사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저는 잔금일이 3월이었기 때문에 이때 팔긴 다 팔았었어야 되는데 그로부터 한 두 달 뒤에 바로 이걸 보고 내가 슬프다. 좀 빨리 좀 사주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쉽게 물량을 넘기고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이때 지금 제가 뭐 집도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돈 뭐 이렇게 좀 굴리는 금액이 좀 크다고 해서
뭐 그 네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계속 모은 건데 그걸로 몇 억씩 어떻게 사냐? 뭘 믿고 너 그걸 계속 샀냐라고 하면 제가 뭘 믿고 사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때 좀 투자에 이렇게 그 3프로 TV를 열심히 보고 듣고 하면서 막 카페들도 찾아다녀 보고 블로그도 찾아다녀 보고 하다가 요 치과의사 피트 씨의 똑똑한 배당주 투자라는 책을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쌓인 뒤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한국형 배당주 투자의 바이블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미국은 배당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CEO가 막 횡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제때 안 하면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그 배당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주주들이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좀 그런 게 없죠. 배당금 뭐 그거 받아봤자 얼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은 약간 내러티브 이 스토리에 약간 이 스토리텔링에 사실 한국 사람들이 조금 약간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야, 바이오가 이게 터지면 대박이래. 뭐 저 처음 할 때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삼상 진행 중인데 삼상만 되면 이게 뭐 몇 조를 벌 기업이야 이렇게 막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매몰돼 있고 뭐 이런 게뭐 신라젠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무슨 내추럴 엔도텍 뭐 이런 뭐 백화수 뭐 이런 회사들이 막 엄청나게 가고 뭐 했던 근데 그 중에 잘 된 거 셀트리온은 살아남았죠. 몇 배씩 갔습니다. 뭐 바이로메드 뭐 이런 기업들도 몇 배씩 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 시기에는 바이오주들이 막 날아다닐 때라 가지고 이때 똑똑한 배당 주자라는 책을 읽고 그래 이게 우리가 가격만 생각해서는 될 게 아니다 라고 기회를 포착을 했습니다. 이 책에 나왔던 내용은 이 피트 있잖아요. 그 치과 의사 치전을 나온 사람이 이제 딱 공부를 끝내고 나서 보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 현금은 없어서 친구들을 보니까 엔화 대출 막 몇 억씩 끌어와가지고 개업을 했는데 개업한 선배들 가서 쳐다보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살고 왜 공부를 끊는데도 저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치과도 사실 다 노동이잖아요. 이거 계속 손님들 오면 이빨 또 깨서 부셔서 뭐 파서 뭐 이게 다 자기 손을 타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근데 이 딱 요 시기에 이제 대출을 실행했다가 상환해야 될 때 이 엔화가 금리가 싸다고 엔화 대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출을 실행했다가 대출을 상환하는 타이밍에 엔화가 올라 버리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고 뭐 하는 것을 목격한 이런 시나리오 이 엔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인데 이전에 대출을 했으면 상환할 때 여기서 대출 실행할 때 상환하면 꿀이죠. 이 환차액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거니까 엄청 꿀인 건데 반대로 엇박자를 타면 엄청나게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냥 페이닥터 하면서 월급 받고 그걸로 내가 잘 굴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을 미국 애들이 어떻게 돈 버나를 봤더니 배당으로 투자를 하는 애들이 꽤 있네라는 것을 이제 얘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배당 수익을 얻으면서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근데 이 배당을 점점 늘려가는 배당 황제주라는 요즘에는 배당 황제주 네이버에 쳐보면 뭐 그거에 대한 리스트도 뭐 사람들이 만들어 이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미국 배당 황제주들은 뭐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100년간 배당을 늘려간 기업들 지금 뭐 GE였나? G인가 GM인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100년 동안 이 배당을 늘려가면서 적자가 나더라도 배당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적자를 내면서까지 배당을 주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100년 동안 주가 상승과 함께 배당을 늘려왔는데 이제 배당을 이제 못 주겠다라고 하면 배당 쇼크가 오기 때문에 배당 쇼크가 오면 주가가 박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한 배당 수익을 얻는 동시에 배당이 올라가면서 오는 그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는 투자 방식을 이분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다트라는 사이트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공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다트 시스템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앱도 있어서 내가 원하는 관심 기업에서 푸시가 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기업 공시가 뜨자마자 한 5분 안에 저한테 이렇게 푸시가 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뭐 매출액이 상승했다든지 뭐, 뭐 아니면 뭐 최대 주주가 뭐 주식을 더 샀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공시 정보를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앱도 있고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식 투자,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은 꼭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공시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의무를 가지고 이해관계자한테 뭐 재무 상황이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나 영업 실적이나 여기 주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뭐 이걸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야 됩니다. 공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5일 안에 뭐 알려야 되는 이런 공시.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뭔가 작당 모의를 하게 되면 다른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의 의무가 있고 이 공시는 공시를 띄울 때 기업 공개 포털을 통해서 저희가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놓으시는 게 좋고 뭐 배당은 저희가 대충 어렴풋이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분 한 주당 뭐 얼마씩 수익을 배분하는 겁니다. 배당 성향은 여기서부터 또 어려워지죠. 단기 순이익 중에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고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이 배당 기준일에서 주가의 몇 퍼센트를 배당을 주는지입니다. 이렇게 딱 들으면 아씨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엄청 당연한 얘기, 쉽게 접하시는 얘기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대로 모르고 하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려면 어, 떡볶이집을 창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을 하나 창업한다. 제가 손씨이기 때문에 손씨의 떡볶이를 제가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한 5천만 원 부모님이 한 분당 5천만 원씩 해서 1억 5천이라는 투자금을 가지고 떡볶이집을 창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분을 이제 33%, 33%, 34% 이렇게 가져갔다. 그리고 똑같이 5천만 원씩 투자를 했는데 제가 1%더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1년을 막 돌려봤어요. 열심히 막 돌려봤는데 매출이 1년에 1억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매출이잖아요. 이게 내가 떡볶이 1억 원어치 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매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업은 내가 얼만큼 이익을 내는지가 중요한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익을 얼만큼 내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재료비가 3천만 원이 나갔고 내 인건비가 4천만 원이 나갔고 월세가 5천만 원이 1,500만 원이 나갔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이 1,500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되면 지금 1억 원 홀라당 까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0원입니다. 이익을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1억 5천 투자 안 하고 떡볶이집 가서 알바하면 되는 겁니다. 알바에 4천만 원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매출에서 나간 돈들을 다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번 돈이 없으니까 배당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배당 성향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불러 세워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야, 얘기 좀 하자. 월급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너 이게 우리 지금 우리는 지금 너네 엄마 아빠지만 투자자인데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지. 재무제표 갖고 와봐. 이게 재무제표거든요. 야, 재무 갖고 와봐. 야, 너 월급 깎어 임마. 너 CEO 월급 왜 이렇게 많이 받아? 돼서 깎어. 이거 깎고 야, 월세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이 월세 이게 너무 많이 나가니까 대출 받아서 상가를 한 칸 사. 그래서 월세를 좀 줄여보자. 고정비를 좀 감소를 해보자. 주주총회가 안건이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상가를 한 칸 사서 1년 동안 영업을 했더니 이제 매출이 똑같이 1억 원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보시죠. 재료비는 3천만 원 동일하겠죠. 똑같이 팔았으니까. 근데 내 인건비는 깎였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세이브 됐습니다. 그리고 월세 1,500 나가던 게 이제 이자만으로 1,000만 원 정도만 나가고 이제 이 월세보다 이자가 더 쌌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 여기서 근데 이거 뭐 다 대출로 100%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 제외하고 이런 것까지 제외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자 비용이 월세보다 더 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500만 원 정도를 더 아꼈죠. 마케팅 비용 등등은 그대로 쓸 수 있었는데 이게 웬걸? 이 내가 매입한 그 상가가 가격이 1억이 오른 겁니다. 땡 떴죠? 이게 되게
이거 엄청나게 좋은 투자를 했네요. 이렇게 좋은 투자를 해서 또 다시 이제 딱 연말에 다시 부모님이랑 같이 모여서 정산을 했어요. 자, 영업이익이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1,500만 원은 그 월세를 이자로 돌리면서 500만 원 나온 거랑 내 인건비 1,000만 원 깎은 거, 영업이익 1,500 나왔고, 당기순이익은 1억 1,500입니다. 여기서 당기순이익 뭔지 이제 느낌 오시죠? 내가 영업을 하면서 번 게 아니라 이 내가 매입했던 이 상가 가치가 그냥 1억이 오른 거예요. 내가 여기 그냥 상가를 샀는데 1억이 오른 건 내가 영업을 하면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얘가 그냥 이 가격이 그냥 오른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그냥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기업들로 보면 다른 회사의 주식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의 채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의 우리 사옥의 가치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공장 부지의 가격이 뭐 두 배가 올랐다일 수도 있고, 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갖고 있었던 게 오른 거를 합친 게 당기순이익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상가 가격이 떡상을 하면서 당기순이익이 1억 1,500만 원, 재무제표가 이뻐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1억 1,50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 그럼 한 7,500씩 배당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팔아야 돈이죠. 당기순이익에 들어가는 상가 가치는 팔아야 돈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다시 부채를 일으켜서 이렇게 되면 이 좀비 기업 되기 십상이거든요. 기분만 좋은 겁니다. 일단 이 1억은.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억 1,500만 원이 됐지만 우리가 배당 가능한 현금은 영업이익인 겁니다. 1,5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500만 원 다 배당을 해서 다 나눠 가지면 우리가 500만 원씩 나눠 가지면 내년에 장사가 또 1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이 내년에는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보금을 쌓아놔야 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라 그러면 이 유보금을 항상 탄탄하게 쌓아놔서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보금을 쌓아놓기 위해서 900만 원만 배당을 한다. 우리 벌어들인 돈 중에 일부만 배당을 한다. 그러면 1,500만 원 중에 900만 원이면 배당 성향이 60%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40%는 쌓아놓고 60%는 배당하겠다. 라고 하는 게 배당 성향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배당을 900만 원을 이 중에 900만 원 중에 3분의 1이니까 300만 원을 제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으로 지분 투자를 했던 게 연간 배당금이 3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 배당 수익률은 내가 지분을 매입하는 비용이 5천만 원이잖아요. 내 배당 총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분을 매입하는데 비용 들어갔던 5천만 원 분의 300만 원을 하면 이거를 300 나누기 5천을 하면 0.06이 나옵니다. 그럼 6%의 배당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같이 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이 기업을 살 의미가 있을까요? 뭐 새마을금고 가도 6% 주는데 뭘 굳이 창업까지 해서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을 생각해 보면 예금금리 0.1%, 0.8%막 이 정도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배당 수익률 6% 굉장히 매력 있죠. 배당 수익률 굉장히 매력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아들 덕분에 이렇게 배당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 고생 많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연봉 다시 4천만 원 올려줄 테니까 내년부터는 이 매출을 한 1억 5천 정도 내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창근이가 매출을 1억 2천, 1억 3천, 1억 5천, 1억 7천 이렇게 계속 늘려나간다. 계속 이렇게 매출 늘릴 수 있다. 늘리는 그 능력을 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막 한다 해서 계속 늘어난다. 내년에는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받는 배당 금액은 점점 늘어나겠죠. 성향이 60% 유지를 한다 그러면. 그럼 배당 수익률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2억 원이 돼서 영업이익이 3천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배당 성향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12%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초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만약에 매출이 4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2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친척들이 다가와서 얘기를 하겠죠. 야, 그 집은 나한테 좀 팔면 안 되냐? 그러면 엄마가 갖고 있는 33% 중에 15%를 누구한테 팔겠대요. 그러면 이걸 얌전히 2,500만 원에 팔까요? 이거를 얌전히 2,500만 원에 팔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은 6%인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2억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12% 배당 수익률이 12%가 나오는 거를 얌전히 똑같은 원가에 팔면 안 되죠.
두 배를 높여도 배당 수익률 6%거든요. 배당 수익률 6% 나오는 거 사람들이 삽니다. 친척이 아니라 누구한테 팔아도 삽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2,500만 원어치 내가 샀을 때 있었던 2,500만 원어치 15%의 지분을 5천만 원에 팔아도 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배당으로 먹는 수익보다 이 배당을 주는 이 손신의 이 떡볶이 가게라고 하는 이 그룹의 지분 가치가 높아진 걸로 먹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놀랍죠? 배당을 6%만 주는 기업이 배당 성향을 60%를 가져가면서 배당 수익률이 6%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돈을 더 잘 벌고 앞으로도 더 잘 벌 거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 기업의 지분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PER이나 PBR이나 이게 단기 순이익분의 주가거든요. 이 주당이라고 있는 게 빠졌는데 그 주당인데 이거 여기서는 주식이 몇 개인지 발행 주식이 몇 개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분의 주가이기 때문에 PER은 보통 적정 지표가 9에서 11이다. PBR은 적정 지표가 3에서 4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요거일 때 이 요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 이건 틀리는 게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적정 주가 내가 생각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미래 사업이 잘 될 것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일단 현재 기준으로 지금 1억 원이 나왔던 요 기준으로 이거를 한번 이 기업의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이거를 얘네가 순이익 기준으로 주가를 볼지 아니면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볼지. 여기서 지금 하나 빼먹는데 이 상가는 1억에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매입할 때 1억에 샀습니다. 1억에 샀고 1억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순자산 가치로 볼지 아니면 얘네가 돈을 단기 순이익으로 볼지 아니면 배당 성향으로 볼지에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걸 숙제로 좀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PER이 뭔지 PBR이 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9랑 11, 3이랑 4 이런 거는 임의의 값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판단할 때 통상 성장주가 한국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뭐 PER 평균이 8%다 뭐 PER 평균이 8이다 1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제가 넣은 값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는 좀 이 PER, PBR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겠지만 이 성장하는 기업에다 돈을 넣으면 왜 돈을 벌 수 있는가가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을 거예요.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기업이면 이 배당 성향 자체가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의 수익률이 지금 현재는 6%지만 내년에는 12%, 내후년에는 24%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본질의 가치가 돈을 점점 더 잘 벌 기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요때 매수를 시작해서 요때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요 꺾일 때 보이시죠? 저희 눈물에 여기 눈물의 이 눌림목 예, 내가 이거 다 눌러놨어요. 예, 눌러놨더니 여기서 누가 이거 먹었죠? 네, 어차피 뭐 제 거 가져간 사람 다음 사람 먹을 것도 남겨놔야 되니까 이렇게 눈물에 지금은 가치가 또 이렇게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그 배당 성향에 따라서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업체거든요. 그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얘네가 사업이 확장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배당이 나오는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그 아까 말했던 개와 산책하는 개와 주인의 거리가 되게 짧은 놈이기 때문에 딱 그만큼씩 얘네가 성장하는 만큼씩 가격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매년 성장하면서 배당금 총액도 매년 성장했습니다. 보시면 2013년부터 30% 이상 손익 구조가 계속 개선이 되는 겁니다. 미쳤죠. 이런 기업은 안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는 건 이때 이 마지막 배당을 주는 날 기점으로 가격 대비 배당을 얼만큼 주느냐. 배당률 아까 전에 우리 6%였죠. 손실의 떡볶이는. 근데 이때 6% 이상. 이, 이 6% 이상인 게 큰 건가요? 라고 하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금 금리가 3%면 6%라 그러면 3%의 매력이 더 있는 거죠. 근데 예금 금리가 1%다라고 하면 4%도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얘가 6% 정도 배당률을 받던 얘 배당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이 금리 자체가 낮아지려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올라야지만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채권이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 가격, 이런 배당주들은 이게 남들이 다 망해 나갈 때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코스피가 막 이만큼씩 빠져가지고 힘들어서 막 절절매고 있을 때 배당주들은 우리는 어차피 배당 받으려고 뭐 투자했는데 하면서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배당주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형 자산 투자는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시가 배당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시가 배당률 자체 그 컷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주기도 합니다. 아까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 얘가 돈을 더 많이 배당을 더 많이 아니면 대출을 해서 만약에 제가 대출 이자가 2%예요. 근데 시가 배당률 6%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대출을 2%로 대출을 빌리면 빌릴수록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겠죠. 제가 시중에서 2%, 1년에 2%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6%를 주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2%로 1억을 빌려서 6%짜리에 다 몰빵을 해 놓으면 그러면 4%만큼 제가 먹는 거잖아요. 1억이면 400만 원입니다. 10억을 빌릴 수 있으면 4천만 원을 먹을 수 있는 거고 100억을 빌릴 수 있으면 4억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전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출 받아서 상품에 넣은 것뿐인데 이걸 아비트리지라고 합니다. 제가 대출 받을 때 금리가 2%고 제가 상품에 넣었을 때 6%라 그러면 제가 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대출 금리가 6%까지 올라가 버리면 저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 금리가 높아지면 시가 배당률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금리를 더 많이 줘야지만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인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는 이제 할인율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아마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아마 할인율에 대한 이해를 한 번에 하기도 어려울 거니와 이것도 한 번에 이해가 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익형 자산 투자는 배당을 꾸준히 주고 항상 꾸준히 주고 확정적인 임대료를 준다거나 확정적인 이자 수익을 준다거나 이 채권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럴 때는 경기 침체나 위기가 올 때는 따박따박 받는 걸로 버티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이렇게 급격한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는 목 좋은 데 있는 월세 받는 상가랑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갖고 있다거나 건물주라고 하면 되게 부럽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냐? 리스크 있죠. 이런 것도 분명히 리스크 있습니다. 배당만 많이 주면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보지 않고 가격만 보고 배당만 보면 투자 수익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을 쭉 뽑아 놓으면은 투자증권들이 이렇게 쭉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준 애들 보면 코로나 시기에 그 금융업계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대출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공모주 뭐 청약한다 그러면 사람들 막 다 뛰어가서 공모주 받고 했잖아요. 그거 다 얘네들 실적이거든요. 이 실적이 영원히 좋을까요? 영원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서 얘네들은 그냥 원래 주던 대로 배당을 주니까 그 배당 성향만큼 주니까 이런 금융업들이 작년에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줘서 시가 배당률이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제가 배당을 11%를 받더라도 가격이 10%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배당만 많이 주는 주식들은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대주주가 상속세 내려고 자금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게 갑자기 배당을 막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주주가 자기가 나이가 한 80 먹었는데 아들이 40살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분을 뭐 30% 갖고 있고 아들이 40% 갖고 있다라 그러면 그냥 그 기업에서 줄 수 있는 배당 맥시멈으로 때려가지고 막 주는 겁니다. 내가 가면 아들이 내 지분을 떠와야 되는데 아들이 현금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배당 많이 주려고 현금 많이 쥐어주려고 상속하는 것보다 그냥 주주들한테 배당금 주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배당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배당을 때려서 아들한테 돈이 가고 나면 이들이 하는 건 주가를 누르죠. 이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삼성전자 이재용도 합니다. 삼성전자도 갑자기 특별 배당 같은 걸 합니다.
배당 총액을 막 13조 원을 뿌려버립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에서 오너가 70대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아들이 거기에 경영권에 참여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은 그대로인데 뭐 성장률이 떨어진다거나 배당 수익률이 뭐 올라가더라도 뭐 원금이 자꾸 까지는 거니까 배당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원금이 까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려시장정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사례로 설명드렸던 그 윤 회장인데 이 사람이 뭐 횡령 혐의로 체포되고 이거 조사받고 풀려나서 한강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한강에서 투신을 해서 낚시꾼들이 구해줬거든요. 낚시꾼들이 이게 그래서 뉴스에 났습니다. 그래서 체포되고 투신했다가 낚시꾼들한테 손에 이제 구해지고 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들이 붙은 거죠. 야, 회장이 왜 그렇게 하세요?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지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냥 그거 배당 받아 쓰세요. 회사 돈, 회사 카드 내 카드처럼 쓰시면 금감원에서 조사 나옵니다. 근데 배당 많이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배당 받아 쓰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재밌습니다. 이런 오너리스크 법인 돈이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보통 뭐 많이 그러죠. 이렇게 상장 안 한 회사 대표들 이렇게 법인 돈 그냥 자기 돈처럼 쓰잖아요. 오너들의 잘못된 생각이 횡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거래 정지당하고 하면 주가가 박살나기도 하고 금리가 인상되면 내 이 배당주보다 더 매력적인 놈들이 시장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배당 수익률보다 시중의 채권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배당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6%로도 매력이 없으면 뭐 10%, 12%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팔지 않고 그냥 배당 받으면서 버티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사놓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지분 50%가 넘는 경우에 얘네가 주식 증여할 때 세금을 아끼려고 배당 쇼크를 갑자기 배당을 안 줘버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기업의 가치를 망가뜨려서 쇼크를 줘가지고 이제 가격을 다운시킨 다음에 증여하는 이런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 사례들 중에 하나고 이런 게 보통 한국에서 이 그 한 70대 정도 되는 그 가족 경영하는 그런 기업들에서 많이들 일어납니다. 그래서 푸드사 기업, 조그만 기업들 투자하실 때는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공부를 한 내용은 기업의 본질 가치를 이 이익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배당이라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배당에 집중하는 게 결국 그 조그마한 배당금을 먹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우상향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그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 있는 기업의 본질은 이익이기 때문에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을 얼만큼 주는지 얘네들이 돈을 얼만큼 버는지 영업이익이 얼만큼 나오는지 단기순이익이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딱 들었을 때 그치 그 뭐 상관계 이게 떠오르면 성공하신 겁니다. 자, 오늘 10시까지 이렇게 딱 마쳤고요.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녹화본은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지를 하고 잠시만요. 녹화를 정지를 하고